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경제산업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새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집콕 중인 김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석쌤 빈집털이에 성공한 장마리 캠페이너입니다. 오늘도 팟캐스트 진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차윤탁입니다. 네, 저희 오늘 지석쌤 대신에 오늘 장마리 캠페이너님 나오셨어요, 그죠? 근데 네. 지석쌤 빈집을 터셨다고. 네, 빈틈을 삐집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슬픈 얘기가 있다면 저희가 마이크가 딱 4대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장마리 캠페이너가 오시면 한 분이 나가셔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석쌤이 흔쾌히 손을 네. 드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석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스페셜 게스트를 좀 뵙고 싶어가지고 손을 안 들고 좀 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장마리 캠페이너님이 또 이전 방송에 한번 나오셨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많은 인기를 끄셨는데 오늘 또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되고요. 그럼 저랑 김나연 선생님, 장마리 선생님 마이크가 3대인데 나머지 마이크 한 대의 주인공 누구냐?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면서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쵸. 그래서 뭐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체르노빌이라는 그 미국 드라마도 있었고, 네, 그렇죠. 후쿠시마 사태도 이제 거의 10주년이 돼가죠. 네. 근데 멀리 갈 기가 사실 없죠. 대한민국에도 이제 여러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의 대표이신 김영희 변호사님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자세한 얘기 듣기 전에 또 저희가 이벤트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죠. 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정보는 조금 적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네. 저희가 이 방송이 나가는 금요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상품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전하는 말씀 듣고 김영희 변호사님 모시고 한국의 원전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얘기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넘쳐난 대한민국.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장보기가 불가능할까요? 대형마트가 변하면 가능합니다. 그린피스의 플라스틱 제로 캠페인을 검색해 대형마트의 플라스틱 제로를 요구하세요. 네, 저희 오늘 후쿠시마 체르노빌보다 더 우리와 가까운 원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장마리 캠페이너님 좀 오늘 어떤 얘기 할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오늘 우선은 그 붓바살바 청취자 여러분께서 원전에 대해서도 다뤘으면 좋겠다는 의견 많이 주셨다고 제가 익히 들었어요. 네. 오늘 김영희 변호사님 오신 만큼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의 가장 자랑스러운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오랫동안 진행해온 신고리 원전 오류코기 관련 소송을 좀 소개를 자세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가 어떤 원전 캠페인을 해나갈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또 그린피스 뭐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그린피스의 역사 자체가 그 원자력 그 폭탄 실험에 대한 반대를 시작으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저희가 탈핵이랑은 상당히 관련이 깊은데 네, 오늘 어떤 얘기가 될지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럼 김영희 변호사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김영희 변호사님 자기소개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전국의 변호사들 그리고 교수님들 약 100여 분이 모여서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라는 좀 어려운 이름에 이 발음이 좀 어려워서 다들 좀 버벅 되시는데 네. 그냥 해바라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왜 네. 이름이 해바라기냐면은 네. 해바라기는 이제 특히 유럽에서 녹색당에서도 뭐 로고로 쓰기도 하고 네. 재생에너지를 많이 상징해요. 태양광. 그래서 이름이 왜 해바라기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는데 탈핵 법률가 모임 이게 너무 어렵고 딱딱해서 예쁜 꽃 이름을 붙인 거고요. 저희 네. 그 전체가 저희 이름이고 그 뒤로 2011년 저희가 7월에 결성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 원전 관련
소송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성하시게 된 계기가 그러면은 그 후쿠시마 사고가 좀 컸나요?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네. 이제 우리나라도 원전이 많은데 굉장히 위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후쿠시마 사고 나고 나서 비로소 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참여연대 그리고 경제개혁연대에서 주로 재벌개혁 운동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뒤로 완전히 지금 주로는 탈핵 운동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거의 10년이 돼가시네요. 그렇죠. 10년 네. 차죠. 네. 네. 서당께 3년이면 라면도 끓인다고 저도 탈핵 운동을 오래 하다 보니 이제는 약간 원전에 대해서 좀 다른 분들보다는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서 관심이 많이 약간의 전문성을 가지지 않았나 슬쩍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아, 겸손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그 소송 때 법원에 한번 가봤거든요. 아주 조목조목하게 그 반대편의 네. 입장을 아주 무너뜨리시는 모습이 네. 인상적이었고 또 그 반대편에서 또 굉장히 유명한 로펌을 썼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속속 진짜 귀에 들어왔던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나라 원전 관련된 소송이라고 하면 저희 옆에 계시는 김영희 변호사님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 신고리 569기에 대해서만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그 전에 어떤 소송 맡으셨었는지 좀 한번 자기 자랑 다시 한번. 네, 저희는 이제 2012년 2월부터 신고리 오르코기 관련해서 그때 헌법소원을 낸 게 있어요. 네. 예, 그 헌법소원을 내서 결과는 졌지만 사실은 저희가 주장했던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법이 개정이 됐어요. 중대사고 관련한 부분이고 그 뒤에 또 신고리 원전의 그 부지에 대한 승인 취소 소송을 냈었고 네. 그다음에 월성 1호기 소송을 내서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다시 또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 허가 취소 소송을 내서 지금 2심 진행 중이고 그리고 또 최근에 월성 원전에 있는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인 맥스터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그 승인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또 냈고 또 원전 주변 주민의 갑상선암 환자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게 1회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10회 네. 분량은 나올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네. 워낙 바쁘시니까 근데 네. 갑상선암 같은 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런 게 소송을 걸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럼 역학적인 뭐가 나온 거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역학 조사 결과가 있고요. 네. 국내에서 80년대 영강 원전에서 네. 뇌가 없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이 원전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주민들의 굉장한 우려가 있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역학 조사를 한 결과가 있고 그 중에서 나머지 대부분은 뭐 사실은 원전과 관계가 없다라는 식의 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 났지만 네. 그 중에서 원전 주변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1심에서 그 우리 균도 아빠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진섭 선생님이 이 소송을 네. 내셨는데 1심에서 이겼고 2심에서는 졌고 이제 뭐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법 관련해서 또 다뤄볼 것이고 원전 관련해서 또 다뤄볼 건데 뭐 김나연 선생님은 좀 법이랑 어떻게 친하세요? 법이랑은 친하진 않고요. 저도 지금 아직까지는 뭐 인생을 좀 비단결 밟고 살아왔는지 법원 갈 일은 아직 없었어요. 근데 저희 또 아내가 이제 가끔은 열받으면은 법적인 얘기를 할 때고도 있는데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데 그만큼 저희가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 좀 저희가 네. 좀 황당한 질문을 하더라도 변호사님이 그리고 저는 친절하게. 아직도 좀 헷갈리는 게 사실 네. 원전 문제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네. 방사능, 방사선, 방사성 물질 뭐 이런 단어들부터도 사실은 조금 생소하거나 그 개념 자체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서 그런 부분부터도 조금 제가 너무 기초적인 질문을 드리더라도 네.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법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네. 사실은 영화 중에서도 법정 영화나 법정 드라마가 굉장히 재미있고 맞아요. 네. 특히 환경 관련해서도 최근에 작년인가 뭐 다크워터스라고 네. 두평에 그 프라이팬의 뭐 물질을 가지고 다룬 영화가 있었는데 네. 거기 유명한 앤 해서웨이도 나오고 하는데 네. 네. 사실은 저희가 원전과 관련해서 소송했던 내용들도 영화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많은 흥미진진한 스토리들이 또 네. 당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피눈물 나는 그런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법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삶의 일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또 판도라라는 영화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 한 500만 명 정도 봤었나? 막 그랬었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김난 선생님은 뭐 법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 보신 거 있으세요? 뭐 장마리 쌤은 예전에 출연했을 때 한국의 에린 하지 브로커 마세요.
한국의 에린 하지 마세요. 브로코비치라고 아니 저희 네. 청취자가 이렇게 정을 편집. 네. 정을 갖고 한 건데 네. 그- 네. 네, 제가 사실 이렇게 원전 캠페이너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활동 중이신 변호사님이랑 같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원전 문제 그리고 법 문제 잘 모르지만 걱정이 덜 되는 게 아까 녹음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좀 쉬운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려고 네. 되게 고민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좀 쉽게 좀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외에는 법적인 것도 잘 모르지만 오늘 그거보다 훨씬 더 재밌는 내용이죠 오늘. 네, 그렇죠. 우선은 그 지금 2심 진행 중인 이 그 소송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김예희 변호사님? 신고리 정확하게 네. 네, 신고리 오륙호기 원전에 대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라고 네. 이게 정부 규제기관 담당 규제기관인데 신고리 오륙호기를 건설해도 좋다라는 행정 처분을 했어요. 네. 그 행정 처분에 대해서 취소하라는 왜냐하면 정부의 처분도 불법적일 때가 많거든요. 아. 그래서 위법하기 때문에 정부가 늘 적법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무고하게 재판을 해서 사람을 사형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을 뭐 감옥에 가두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행정부도 그런 위법 행위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건설 허가가 이건 위법하다라는 이유로 취소하라는 소송을 저희가 내서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리 5,6호기라는 그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을 행정적으로 취소하라. 네, 라는 그렇죠. 소송인데 저희가 또 멀리 갈 것도 없고 신고리 5,6호기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장마리 캠페인은요. 지역구로 하면 이제 울산이고요. 네, 네. 지금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사실 가서 바로 준공 장면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저도 현장에 방문했었는데 사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요. 제가 현장 갔을 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신고리 바로 옆에 신고리 이제 3, 4, 5, 6호기가 지어졌고 5, 6호기는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 고리 145기도 있잖아요. 네. 가까운 부산 기장면에. 근데 네. 두 곳 모두가 원전 부지 가장 가까운 곳에 그 공원이 있어요. 공원 바로 옆에 짓고 있어요. 네, 원전을 지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저지하거나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전략 같은 건데 그럼 뭐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 있나요? 가장 가까운 아니에요. 공원 바로 같은 옆에 경우는? 있어요. 바로 옆이요. 네, 아. 고리 원전 같은 곳은 국가 시설이기 때문에 출입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네. 담벼락이나 이제 철조망이 있는데 네. 그 바로 옆부터 공원이 시작돼요. 그 원자력 발전소 저주니까 약간 공원 정도 지어줬다. 요즘 신축 아파트에는 다 들어있는데 그런 게. 네, 그렇죠. 그렇게 네. 비슷하게 이제 네. 패키지로 구성이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그 장면이 정말 비현실적이고 충격적이었어요.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원전 그 반경 몇 킬로미터 이내에 주거 시설은 이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또 쟁점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게 그러니까 그 울산 근처에 있는 거죠. 그죠? 네, 울산 근처에 울산에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간- 주거가 아니라 공원이라서 괜찮은 건지 정말. 울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장마리 캠페인께서 얘기 잘 하셨고 지금 이 고리 원전 단지라고 하면 되는데 사실은 원전이 여러 개가 모여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10개의 원전이 모여 있는 경우는 정말 거의 드물고요. 3km 안에 원전 10개가 모여 있어요. 그리고 고리 원전 1, 2, 3, 4호기 그리고 신고리 원전 1, 2, 3, 4호기까지 신고리 1, 2호기까지가 부산이고 그 바로 옆에부터 신고리 3, 4, 5, 6호기가 울산시의 울주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고리 1, 2호기와 3, 4호기 사이가 부산과 울산의 경계가 지나가고 있고 네. 고리 1호기부터 신고리 6호기까지는 다 모여 있는데 그 거리가 2.9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좁은 지역 안에 원전 10개가 모여 있고 우리 장마리 캠퍼님이 얘기하신 거는 그렇게 원전에 모여 있는 지역에 바로 옆에 공원이 있다는 것은 아마 이제 그 얘기를 하시고 싶었을 텐데 원전에는 일상적으로 방사성 물질이 기체 형태나 액체 형태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주변에 아무래도 다른 먼 곳보다는 방사능이 조금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곳에 공원이 있다라는 거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바람직하지도 않고 네.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었죠. 그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약간 비현실적인 그런 장치인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주민들은 사실은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원전의 위험성을 잘 아시는 분들은 방사선 물질이 기체나 이제 액체를 통해서 나온다, 건강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부근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그게 여가시설처럼 보이는 거죠. 위해시설이나 위화감을 줄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사선으로 인해서 미칠 수 있는 건강의 악영향보다도 그런 환경 자체가 이 원전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다른 시각을 갖게 하거나 이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조차 자각할 수 없게 하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좀 놀란 게 이렇게 그 수도권에서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부산, 울산, 경주 이런 지역에 정말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분명 그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그 뭐 지진이 있는 데다가 또 지면 안 되고 또 옆에 물도 필요하고 그 냉각로를 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입지 조건에서 분명히 많은 걸 검토해서 또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 아닙니까? 뭐 몇 조씩 드는. 그래서 결정을 해서 짓겠다고 했을 텐데 이거를 취소할 만큼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라는 게 이제 변호사님 말씀이신 거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이 처분의 위법 사유로 들고 있는 게 쟁점이 지금 14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법성이 많고 한두 가지가 아니고 불법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적인 건설은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저희가 소송을 낸 거고 1심에서 일부 저희가 주장하는 사유가 맞다라는 판결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쟁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서 이렇게 그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장소에 짓는 이게 아주 지금 배웠을 때 김영희 변호사님이 한 몇십 페이지 갖고 오셨거든요. 한두 가지가 아닌가 봐요. 그죠? 그중에서 우리 김나연 캠페이너가 말씀하신 대로 조금 아까 전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사람 사는 데서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이 법에 다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전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떨어져서 지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반경 30km 안에 380만 명의 대도시가 있는 굉장히 인구 밀집 지역에 지어졌고 그런 부분도 저희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서 여기서 지으면 안 된다라는 중요한 위법 사유로 삼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차 캠페이너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진의 위험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정확하게 잘 보셨는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지진이 덜 발생하는 것으로 물론 맞는 말이지만 대신에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어서 조선시대나 신라시대 때 굉장히 큰 규모의 지진이 있었고 지진이 최근에 특히 경주 지진 이후로 포항 지진 그리고 최근에도 얼마 전 며칠 전에 연평도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계속 나고 있는데 하필이면 지금 원전이 밀집해 있는 동남권이라고 합니다. 한반도에서 동남권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경상남북도의 동해안 지역을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동남권 지역에 경상남북도 지역에 월성이라고 해서 경주에도 원전이 6개나 있고 또 지금 보시다시피 고려원전 단지에 원전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하기 때문에 만약에 원전을 짓는다고 하면 지진에 대비해서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고 안전성을 굉장히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들이 위법하게 많이 이루어져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도 저희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위법 사유가 7개나 있습니다. 법을 어긴 게 그렇게 쟁점이 많습니다. 아니 신고리 오리코기 아까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반경 30km 안에 380만 명이 사는 도시가 있는데 30km는 그렇게 먼 거 아니잖아요. 좀 요즘 뭐 출퇴근을 사실 편도로 30km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수도권에는. 그죠? 그런데 그런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짓는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아까 380만 명이 사는 곳이면 어느 곳인 건가요? 울산인 건가요? 부산과 울산이고요. 네. 원전 반경 30km 의미에 대해서는 장마리 캠페이너가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원전 아까 이제 그 HBO라고 미국의 그 체르노빌이라는 영화를 보셨잖아요. 네. 체르노빌 사고가 1986년도에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올해까지도 반경 30km 안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후쿠시마의 경우에도 그 범위가 좀 줄어는 들고 있지만 처음에도 그렇고 상당한 기간을 반경 30km 이내 주민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해서 거주 제한지 구역이 많았고 지금 일본 정부가 안전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 구역을 점점 줄어들게 하고 있고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고리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사시는 분들은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이 지역 안에 2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거기 들어가서 살 수가 없고 또 나와야 되는 지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진 저희가- 지역이.
저희가 사고가 나길 바라는 건 아니죠. 근데 당연히 절대로 안 되죠. 사고가 만약에 나게 되면은 그 정말 그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0km라는 기준이 있는데 신고리 오리코기는 30km 안에 이미 380만 명이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가 그 얘기해 주신 것처럼 원전이 굉장히 밀집돼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원전 밀집도가 1위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진 위험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라도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진이 나서 이런 원전에 문제가 생기면 후쿠시마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후쿠시마보다 훨씬 큰 규모의 피해가 날 수 있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한수원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공기업으로서 원전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네. 그 회사의 모회사가 한전이에요. 네. 한국전력이 이런 사고가 났을 때 피해 규모를 산정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고리원전이나 월성원전이나 이런 데서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산정해봤는데 그 후쿠시마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피해가 뭐 2,000조, 1,000조가 넘는 그런 피해를 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아니 1,000조 2,000조 들여서라도 해결이 되면은 다행인데 그게 해결이 막 1,000조 2,000조를 쓴다고 해서 막 뭐 청소 다 깨끗이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는 후쿠시마 가보신 우리 장마리 캠페이너가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또 장마리 캠페이너님 또 후쿠시마 또 한번 가보셨잖아요. 예. 네.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이렇게 일본을 갔다 오시고 작년에 네, 작년에 코로나 전국 이전에 네, 코로나 다녀왔죠. 코로나 이전 또 반일 감정이 어쨌든 근데 뭐 후쿠시마까지 가셔가지고 아마 그린피스 계정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이제 장마리 캠페이너님이 직접 갔다 오신 영상을 네. 어떻습니까 상황이? 진짜 후쿠시마 반경 30km 안에 풍경은 지금 어떻습니까? 몇 킬로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 후쿠시마에서? 저는 후쿠시마 원전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네. 폭발한 지역 있죠. 네. 거기서 2km 가까이까지 갔었어요. 2km? 네. 지금 이제 재건 작업이 한창이고 원전 안에 녹아 있는 그 해결료를 네. 빼내기 위한 설비들이 다 들어가 있죠. 아직 다 못 뺐어요. 네, 그거는 앞으로 100년 이상이 걸릴 거고 체르노빌도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30km 이내뿐만 아니라 정말 넓게는 100km 이상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피해 방사성 물질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다큐멘터리 방송이 많이 됐는데 네. 이게 사고 당시에 이동했었던 것뿐만 아니라 지금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운반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또 재오염이 생기고 있고요. 사람들에게 건강 피해라고 추정되는 것들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더 열심히 캠페인을 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도 앞으로 우리에게까지 영향이 올 수 있는 큰 문제죠. 그러니까 30km라는 원전의 어떤 최소한의 안전지대는 정말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그린피스에게 감사드리는 부분은 원래는 이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방사능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주민들을 대피하는 계획을 세우고 네. 보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구역인데 후쿠시마 사고 전에는 8 내지 10km였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20 내지 30km로 굉장히 크게 확대되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여를 그린피스가 했어요.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가 했고 아이고. 그 유명한 이제 강한대교에 올라가서 네. 네. 그때 2박 3일인가요? 네. 하여튼 굉장히 우리 제 송중건 캠페이너라고 네. 네. 다리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캠페인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네. 강한대교 위에서 25km라는 그 현수막을 내걸고 네. 있었거든요. 그 의미는 고리원전에서 강한대교까지 25km밖에 안 된다. 사고가 나면 여기도 방사능으로 몽땅 오염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린피스가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정말 그 말 한마디 없이 그 사진 한 장으로 너무나 충격을 줬고 그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켜서 실제 정보 자료를 보더라도 입법 자료를 보면은 그린피스가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감사한 말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 아, 사실은 그 광안대교 아래에서 막 해수욕을 즐기시는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사고가 나면 그런 일상적인 것들이 다 끝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지 않았나. 네. 근데 부산 강안대교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km밖에 안 떨어져 있다는 그 현수막을 크게 내걸은 게
부산 시민분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우리가 원전과 이렇게 가까운 데 살았어? 그런 거에 되게 충격을 받으셨던 분이고. 네,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실 저희가 초기에 어떤 원전 캠페인을 했는지도 살짝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사무소가 2011년에 개소했죠. 네, 네. 2011년 개소를 공식적으로 하기 이전부터 사실은 이 한국의 원전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레인보우 워리어가 2번이 왔었어요. 네. 맞아요. 배가 2번이 왔었어요. 환경감시선. 네, 환경감시선이죠. 그때 이제 지금 오염수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는 숀버니를 포함해서 네. 여러 탈핵 캠페이너들이 한국에 방문했고 그때는 삼척에서 굉장히 크게 반원전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삼척에서 직접 가서 같이 지역 주민들과 이런 문제의 현안들을 논의하고 다른 국내 환경단체들과 협업을 했었던 그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저희가 가장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탈핵 캠페인을 크게 알렸던 액션 저희 네. 비폭력 직접 행동이 네. 방금 변호사님께서 감사하게 언급해 주신 광안대교 액션입니다. 그리고 또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랑 같이 이제 소송에 참여하는 소송단을 저희가 모집하기도 네. 했었죠. 네, 그게 네. 2015년으로 네. 기억이 되네요. 네. 560 소송단이죠. 560 국민소송단. 아, 560 국민소송단 이전에 사실은 네. 저희가 그 깜짝 놀래켜드릴 그 2년의 비밀이 사실은 있는데 네. 2015년에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가 캠페인을 진행을 했을 때 계속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액티비스트라고 하죠. 저희 그린피스의 캠페인 지향점을 잘 공유하시고 직접 이런 비폭력 직접 행동에 참여해 주시는 저희 활동가 분들과 같이 고리 원전에서 액션을 진행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게 위법사항이 발견된다 뭐 이런 공격을 받아서 당시 실제로 이 활동가들과 소송을 했었는데 그게 저희가 김영희 변호사님과 만났던 인연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일화를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2015년이고요. 제 기억에 10월 13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린피스의 액티비스트 활동가 5분이 신고리 3호기 바로 그 옆에 가서 네. 아주 바로 옆은 아니지만 하여튼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그 그만지라 쫑 인자 그 원전 인자 네. 고만지라. 예, 인자 네. 원전 그만지라. 제가 좀 그 부산 사투리를 부산 사투리로. 몰라가지고 네. 영어로는 그냥 노 뉴크 뭐 이렇게 해서 네, 맞아요. 정말 평화적인 시였어요. 왜냐하면 구호도 한 번 안 해치고 그 현수막을 펼치고 그걸 사진 찍어서 이제 캠페인의 일환으로서 시민들한테 소개한 내용이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해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제명으로 검찰에서 기소를 했어요. 이 평화적인 캠페인에 대해서 죄명이 맞아요. 뭐였나요? 예, 제명이 무려 네. 폭처법상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네. 무시무시한 법에 특수 주거 침입, 네. 예? 특수 주거 침입죄와 또 집시법 위반, 왜냐하면 신고를 하지 않고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 2가지 제명으로 5명에 대해서 기소를 했는데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그린피스 쪽에서 몇몇 로펌을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도 왔더라고요. 근데 다른 로펌에서는 유죄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하고 양형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저하고 김석연 변호사님은 네. 특수 주거 침입 부분은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원전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주거의 침입에 해당이 안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에 혹하셨는지 저희를 선임하셨어요. 아 정말 큰 인연이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딴 데는 다 너네 죄를 받아야 된다 이러는데 우리는 무죄다 이러니까 당연히 끌렸겠죠. 죄를 그래서 달게 받아라 하는 변호사한테 가고 싶지 않죠, 사실은.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전에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그때 못 여쭤봤던 게 있지만 여러분과 같이 네. 공유하기 위해서. 근데 그 조언을 주시기 전에는 어떻게 저희 캠페이너와 교류가 있으셨어요? 그거는 레인보우 워리어가 왔을 때도 가고 네. 이제 그린피스 자체가 탈핵 운동을 하시는 단체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보고 있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 소송을 맡아가지고 이제 형사 재판을 변호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장담을 했던 대로 1심과 2심에서 그 특수 주거 침입에 대해서는 다 무죄를 받았어요. 야. 네, 그랬고 그 평화적인 시위한 부분도 저는 사실 무죄를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에서 신고 없이 한 집회를 이게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사실은 정당행위거든요, 그게. 근데 무죄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벌금 100만 원을 받았지만 폭처법 전가가 생기지 않게 한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제가. 그럼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진짜 죄송해요, 자랑해서. 자랑 더 해주세요. 네. 그 저희가 사실은 김여희 변호사님 오늘 준비해 주신 자료가 진짜 많거든요. 이게 그
신고리 569기를 건설하지 말아야 되는 한 13가지 쟁점을 준비해 갖고 오셨는데 저희 한번 전하는 말씀 듣고 들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한번 워낙 쟁점이 많으니까 좀 이렇게 짓지 말아야 될 이유가 많은데 왜 지은 거야? 정말 그쵸? 광고 전하는 말씀 듣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신고리 569기 쟁점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또 이거를 사실은 그린피스 후원자분들이 참여를 많이 해가지고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작 때 이게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자랑하고 싶은 그 캠페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린피스 입사하기 전부터 이 신고리 569기 소송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저희 후원자분들 중에 전국적으로 559명의 원고단을 모집해서 네. 그 이름이 560 국민소송단이에요. 그린피스까지 그린피스까지? 합쳐서. 네, 네. 맞죠. 그리고 이게 가장 의미 있는 바는 그때 저희가 소송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 그 559명의 원고단 중에서 많은 분들이 직접 이 소송에 참여하시고 재판을 다 일일이 가서 법정에서 보시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법적인 문제를 특히 원전과 관련해서 맞닥뜨렸을 때 같이 좌절하고 같이 고민을 푸는 시간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재판을 시작했던 날을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저희가 2016년 9월 12일에 이 재판을 시작을 했대요. 저도 그때는 그린피스 없을 때였는데 그날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네. 가장 큰 지진으로 알려져 있는 경주 대지진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낮에 소장을 접수했어요. 네. 근데 그날 저녁에 JTBC 뉴스를 보는데 이제 지진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장마리 캠페이너가 잘 얘기하신 대로 경주 지진은 이제 관측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지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건 자연의 경고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강한 인상을 남겼고 제 개인적으로는 소송단 그 모집 이후에 좀 인상 깊었던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은 우리 그린피스는 이 회원들 그리고 시민 참여단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소송을 참여해 주신 원고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왕이면 서울보다는 바로 고리원전이 속한 부산으로 가자 이래서 당시에 장다울 캠페이너와 김기영 네. 선생님하고 해서 가서 시민들을 만났는데 확실히 서울에서 그 원전 관련 강연이나 이런 거 할 때랑은 현지에서 만나니까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도 그때 갔었는데 그 부산 분들 완전히 다르더라고 생각이 그 원전에 대해서 그죠? 예, 그 느낌이 네. 정말 지역의 문제로 언젠간 갑자기 나도 혹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긴장감이 확실하게 느껴졌고 네. 질문하시는 것도 굉장히 달라가지고 정말 좀 저도 이제 긴장하면서 이 소송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충성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설명회였고 인상 네. 깊었던 거는 어떤 치과 의사 선생님하고 네. 아들이 왔어요. 그 집 부자가 온 거예요. 맞아, 그 집 갔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좋은 세상, 안전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소송에 참여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저하고 나중에 페이스북 친구도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이를 직접 데려와서 이 소송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굉장히 부모로서 참 책임감 있는 모습이고 네. 저도 책임감을 느끼게 만드는 인상 깊은 장면이었습니다. 그 치과 의사 하시는 분 제가 실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그분 댁에 갔는데 그분이 이 소송에 관심 가시게 되신 게 그 사시는 아파트에서 광안대교가 바로 보이셨대요. 그래서 그린피스 액션을 보셨대요. 그 광안대교에 25km 걸려 있는 거를 보시고 그랬군요. 네, 그래서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좀 더 이쪽에 그리고 그 사모님은 또 가정의학과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원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에도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쟁점이 13가지인데 한 2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인구가 30km 안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네. 두 번째로 지진 위험. 혹시 또 그 외에는 또 어떤 쟁점이 있을까요? 그 두 가지만 해도 한 가지만 가지고도 한 시간씩 얘기할 쟁점이긴 한데요. 네네.
저희 지금 사실 이번 주 오늘 이제 방송 나가는 날이겠네요. 네, 금요일 그 7월 11일 날 오후 네. 4시에 신고리 오르코기 소송의 2심 재판이 또 열리는데요. 네. 이 재판이 열리기 직전에 제가 추가한 쟁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준비 서면을 냈는데 이 쟁점을 발굴하게 된 계기는 전적으로 우리 장마리 캠페이너가 저한테 원고 독촉을 하는 바람에 연구를 하다가 새로운 쟁점을 찾아내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또 중요한 위법 사유를 하나 찾았거든요. 아, 근데 진짜요? 그 위법 사유 제외하고 지금까지 주장한 게 13가지 쟁점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되게 무겁고 어려운 내용인데 네. 들으시는 분들의 피곤함을 생각해서 제가 최대한 쉽게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네. 합니다. 네. 신고리 오류코기 원전이 도대체 왜 지어지면 안 되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인구, 지진 얘기했고 또 어떤 쟁점이 있을까요? 네. 자, 신고리 오류코기가 왜 불법이고 왜 지어지면 안 되는가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곳은 원전 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곳이에요. 저는 이 앞에 있는 두 분이 우리 차규탁 캠페이너와 김나연 캠페이너가 원전에 대해서 마치 잘 모르는 척 했는데 보니까 소송에 대해서 굉장히 핵심 쟁점의 질문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참 노련하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네. 예? 반경 30km 안에 380만 명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400만 명까지 산다는 거는 자 만일에 사고가 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뉴스에서 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나 집 밖에 뛰쳐나와서 도망을 가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랬을 때 100만 명,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차를 가지고 나오면 거리가 마비가 되고 네. 판도라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러면 그 다음에는 뛰어가야 될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또 하나는 대피가 어렵고 또 하나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부산이 제2의 도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네. 참고로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반경 30km 안에 당시 거주인이 30만이 되지 않았어요. 아 진짜 후쿠시마 30만 명 정도밖에 안 살았어요. 그죠? 아니요, 아니요. 정확히는 17만 명. 저희는 30km에 30만이 되지 않은 후쿠시마와 30만 안에 380만 이상이 사는 부울경 와. 이렇게 대조를 했었던 이건 신고리 뭐 올- 20배가 설명으로. 넘는 인구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부지로서 일단 적합하지 않다라는 인구가 너무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진과 관련해서 여기가 지진 위험 지역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진 관측을 시작하기 전에도 역사 지진이라고 해서 역사라는 건 인류가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한 이후에 그걸 역사 지진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지진으로 평가받는 것이 1643년도에 네. 인조시대 때에 네. 하필이면 울산 앞바다에서 큰 지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울산 앞바다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리 원전은 울산에 있잖아요. 네. 근데 지진은 한 번 났던 곳에 또 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단층이 있기 때문에 지진이 나거든요. 그쵸. 단층은 네. 땅이 갈라진 곳인데 이제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 한 번 갈라진 지점은 땅 속의 움직임에 의해서 또다시 또 무너지고 지진을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에 왜 원전을 짓느냐. 그렇다면 그 정도로 만약에 꼭 지어야 한다면 안전성을 굉장히 높여가지고 설사 굉장히 큰 규모의 지진이 나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지어야 되는데 지금의 신고리 오르코기 원전을 비롯해서 국내 원전들은 너무나 낮은 수준의 안전성을 관련한 기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라는 게 크게 이 소송에서 크게 두 가지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벌써 9년 전 일이라 그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그 뭐 바다에서 지진이 났던 게 쓰나미가 됐던 건가요? 어땠었던 거죠? 지진의 일. 네, 네. 그 후쿠시마 사고 당시에는 네.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해서 네. 당시 규모 9의 지진이 났어요. 네. 참고로 규모 9라는 게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진을 재는 정도에는 뭐 진도도 있고 규모도 있는데요. 규모 2.0에서 규모 3.0으로 늘어날 때 에너지의 크기는 약 32배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규모 5.0에서 6.0으로 또 32배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규모 9.0이란 건 굉장히 큰 지진이 후쿠시마 앞바다에 제 기억에 약 180km 지점에서 바다에서 일어났는데 그만큼 바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원전에서 직접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난 것보다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적을 것 같죠, 그죠? 당연히 바다- 조금 감세가 되니까요. 바다에서 났으니까 180km나 떨어진 데서 났으니까 왠지 땅은 좀 안전할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네. 지진이 좀 감세가 된다고 하는데 지진의 그 파동이 지진동이 점점 줄어들긴 해도 그래도 지진으로 인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원전에 굉장한 타격을 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끊어지고 뭐 송전탑이 무너져가지고 원전에 공급되는 전기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원전은 네. 전기를 생산하는 곳이지만 원전이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은 전기가 외부에서 와야 되는데 이 지진 때문에 원전에 공급되는 송전탑이 다 무너져가지고 원전이 블랙아웃이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전 전원 상실이라고 SBO라는 어려운 말이 있지만 어쨌든 원전 전기가 공급이 중단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는 쓰나미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쓰나미는 여러 가지 문헌들에 따르면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 15m에서 19m까지도 얘기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 파도 높이가요? 파도 높이가 15m 이상이 덮쳤기 때문에 네. 이 그 후쿠시마의 그 원전의 여러 가지 시설들을 바닷물이 다 밀쳐 들어왔기 때문에 냉각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서 비상 전원이 또 상실이 됐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후쿠시마 원전은 제1원전이죠. 제1원전은 전기가 공급이 끊어지고 냉각수 공급이 안 되면서 그날 저녁 때부터 바로 멜트 다운이 시작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하나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거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1심 재판, 신고리 오류코기 1심 재판에 들어갔을 때 그 상대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자력 안전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그러니까 대변하는 변호인단이죠. 네. 피고죠, 피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쓰나미와 지진 때문이다. 실제로 모 원자력 그 정책학과의 교수님들도 나오시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은 지진이고 쓰나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원전 사고가 날 확률이 적다. 미래를 그런데 보고 오셨나 보네요. 그분들이. 네, 근데 사실 네. 그게 굉장히 비과학적인 전제인 것이 그쵸.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저는 물론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임이 맞고 하지만 저는 두 가지 배경에서 이게 인재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는 변호사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그 비상 원전에 전기를 공급하는 그 비상 전원이 쓰나미로 인해서 물에 잠겼거든요. 네. 근데 그게 설계 구조상 있으면 안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젖으면 안 되는 위치에 그냥 그렇죠. 그걸 놔가지고 비상 발전소가 안 돌아갔던 거죠, 그죠? 네, 그 지하에 지하에 있었죠. 지하에요? 만들어졌기 오. 때문에 쓰나미가 와서 파도가 닥쳤을 때 전원이 물에 잠기면서 결국에는 원전이 폭발하게 된 거고요. 네. 실제로 오염수가 발생하는 원인도 같은 것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땅을 깎아가지고 해수면에서 10m밖에 안 되는 높이의 원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땅에 있는 지하수들이 그 지역으로 몰리면서 오염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사고의 원인에서부터도 인재 요소가 분명히 있었고. 그럼 저는 궁금한 네. 게 우리나라 원전들은 그럼 그거랑 다른가? 그럼 변호사님이 아까 두 가지 쟁점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는 인구도 있고 또 근데 이제 우리가 기준이 너무 낮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원전의 안전 기준이. 자, 우리 원전의 안전 기준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 비해서 좀 어떤 거죠? 지금 항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체르노빌 때도 그 당시 대통령이 고르바조프였는데 고르바조프가 과학자들한테 속았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련의 원전은 러시아 주전자보다 안전하다라고 말했다라고 해요. 주전자보다 안전하다. 예, 주전자보다 안전한 게 원전이니까 대통령 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 체르노빌 사고도 그 소련의 혁명을 앞당기는 개혁을 앞당기는 기폭자가 됐고 후쿠시마 사고 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도 안전 신화에 빠져가지고 네. 소련같이 우리는 후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원자로 노형이라고 하는데 원자로의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후쿠시마는 일본은 사고가 안 납니다라고 장담을 했는데 사고가 났고 그 사고의 배경에는 장마리 캠페이너가 얘기했다시피 인재였거든요. 사실은 인재였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 피해를 입은 일본 시민들이 도쿄전력이라고 해서 후쿠시마 사고 원전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네. 상대로 그리고 또 일본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그 사업자인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일본 법원이 한국 법원보다 훨씬 보수적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쿄전력과 정부가 잘못한 책임이 있다라는 인적인 책임을 인정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와서 차규탁 캠페이너께서 물어보신 한국은 어떠냐?
후쿠시마 사고 나고 나서 사실은 후쿠시마 사고 나기 전까지만 해도 지금 원전 개수만 해도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많고요. 또 일본이 여러 가지로 사실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그동안 한국보다 좀 앞선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사실은 많았잖아요. 물론 그렇죠. 지금은 한국이 많이 앞서가고 있지만 네. 또 일본은 재난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안전에 관해서는 굉장히 규제 기준을 강화한다라는 거는 사실 명백하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비해서는 한국이 규제와 관련해서는 허술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었고 그래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한국이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많이 규제 기준을 강화한다고 했으나 제가 보기엔 너무 문제가 많고 일본은 지금 굉장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법을 개정해서 엄청난 안전 강화를 하고 있고 규제 기준을 굉장히 높이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일본의 가동을 멈춘 원전들이 이 새 규제 기준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포기하는 원전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용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일본의 강화된 규제 기준을 맞추려면은 일본이 원전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적자이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한국은 그런 걸 못 맞춰가 거기에 비하면 훨씬 떨어지는 쉽게 말씀드려서 일본은 원전 한 기당 1조 원 이상의 그런 안전 강화 비용을 들이고 있어요. 근데 네. 한국은 국내 전체 다 해도 1조 원이 조금 될까 말까예요. 그 돈을 다 정말요? 쓰지도 않고. 그래서 충격적인데. 굉장히 돈을 안 쓰고 있고 그나마도 규제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저는 허술한 제가 봤을 때 일본에 비해서 규제 기준이 굉장히 또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규제 기준이 낮은 편인데 그거조차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소송을 하게 만드는 그런 허술한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 원전이 되게 어렵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딱딱하고. 아니, 그래서 그렇진 않아요. 시민들이 관심이 좀 없어요. 이거는 네. 거의 뭐 네. 안전 불감증 수준 아닌가요? 네. 안전 불감증 수준이고 너무나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활성 단층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는 울산 앞바다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고 쳐도 그러면 그 피고 측 얘기대로 백보양보해서 그들이 미래를 보고 왔어. 지진이 안 일어났다고 쳐. 그럼 그러 가지 쳤을 때도 이 신고리 오류코기를 짓는 이 절차에서 법적으로 투명하지 않거나 뭐 위법적인 그런 문제가 또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뭐 그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 있다라든지. 네, 맞는 말씀인데요. 원전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국가적인 재앙이 되고 지구적인 재앙이 되기 때문에 이 원전이 안전한지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고 감독하는 규제기관이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정부 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격상을 해서 굉장히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이 만약에 그 원전 사업자하고 이해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원자력에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이러면은 그 독립성을 의심받게 되면은 원자력 안전 감독에 관한 또는 인허가에 관한 어떤 규제를 행사할 때 쉽게 얘기해서 믿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길 수는 없으니까. 아주 네. 쉽게 설명하시는군요. 네. 생선을 얻어먹은 고양이가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네. 네. 그래서 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의 결격 사유를 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 원자력안전위원이 2명이나 이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 허가에 참여했다라는 이유로 저희가 이것도 중요한 위법 사유예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건설을 찬성했겠죠, 그죠? 다 찬성했습니다. 어. 그래서 한 분은 조성경 위원이라는 분인데 네. 이분은 그 사업자인 한수원으로부터 한수원의 그 위원회 요즘 위원회가 많잖아요. 네. 사내 위원회 2군데나 위원을 활동을 하면서 돈을 받았고 네. 또 하나는 원자력 연구원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았는데 이것도 받으면 3년 이내에 돈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독립성을 이런 원자력 사업자로부터 독립되어서 국민만을 생각하고 그렇죠. 안전 규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규제 대상인 사업자로부터 한수원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아무래도 그쪽 편에 들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 원자력 안전위원이 되지 말아라라는 게 법에 정해져 있는데 네. 그래서 정재준 위원이라는 분은 또 원자력 연구원으로부터 연구과제를 2억 6천만 원짜리 다 합쳐서 하신 거예요. 이런 네. 분은 3년이 지나고 들어오면 괜찮은데 용역까지 다 받고 그러신 분들이. 그 3년 안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소송에서 이게 문제가 된다 위법 사유라고 주장을 했고 이 부분은 저희 1심 판결에서도 위법한 게 맞다라고 인정을 받은 부분이에요. 사실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이런 중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는 건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건설할 수 있도록.
꼭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이런 정부기관의 위원회는 그 자격 요건이 되게 엄격하고 네. 예를 들어서 판사님 중에 재판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돈 받은 사람이 앉아 있으면 그 재판 자체는 어떤 결론이 나도 믿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투명성 그렇죠. 자체에 네. 되게 치명적인 문제가 그래서 생기니까. 이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고의를 가졌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요건에 해당이 되면 그 원자력 사업자에게 가제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 사원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은 3년 이내 일했던 사람은 안 된다라고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이 원안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들어온 부분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인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네. 또 이제 이것만 문제였으면 다행인데 약간 아까 말씀드린 그 활성 단층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활성 단층 사실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다 배웠거든요. 네. 뭐 산 안드레아스 지층 네,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캘리포니아도 사실은 그 태평양 연안의 브레골이라고 해서 맞아요. 태평양의 조산대의 그 이란으로 이제 있는 지역인데 거기도 굉장히 큰 규모의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판과 판이 만나는 그죠? 네, 네, 땅 네, 껍질 네. 같은 거죠. 그게 만나는데 지진이 자주 네.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네, 네. 유명한 게 LA 대지진 이런 게 유명한데 이 오. 활성 단층 이런 게 한국에도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도. 굉장히 많고요. 네. 이 동남권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반도의 동남권 지역에 특히 이 원전 부근을 포함해서 60개 이상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울산 앞바다의 단층은 저희는 울산 단층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더 가장 큰 거는 양산 단층이라고 해서 150km 이상 되는 강범위한 지역에 이제 그게 하나에 다 이어진 단층은 아닐 수도 있지만 부산 쪽에서부터 영덕까지 이르는 큰 규모의 단층도 있고 활성 단층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우리 원전에서만 이상하게 활동성 단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활동성 단층. 예, 그거를 뭐 이게 3만 네. 5천 년에 뭐 한 번, 뭐 50만 년에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법의 규정이 있어요. 미국 규정이 그런데요. 그것까지 우리 청취자들이 뭐 네. 공부하기에는 머리가 아프시니까 네. 어쨌든 살아있는 단층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왜냐하면 원전 부근에 지진이 일어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땅이 깨지거나 움직이면서 그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원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송전탑이 무너지기도 하고 원전 안에 배관을 끊어놓기도 하기 때문에 지진은 원전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전 세 가지를 꼽는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첫 번째가 지진, 두 번째가 화재, 네. 세 번째가 인적 실수예요. 음. 뭐냐면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 있어도 사람이 뭔가를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고 맞아요. 지금까지 그 인류 역사상 중대 사고가 이제 있었던 그 79년도에 TMI 사고라고 해서 미국에서 났던 쓰리마일 아일랜드 사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TMI라고 하나요? 예, 그냥 네. 뭐 약자를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렇게들. 그리고 또 이제 체르노빌 사고가 있고 또 후쿠시마 사고가 있는데 이 모든 사고에 다 인적인 실수가 개입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사실 기계가 실수하진 않잖아요. 네, 기계도 실수합니다. 아, 그래요? 네, 고장이 나잖아요. 이과세요. 제가 사실 이과 맞지 이과고 않아요? 제가 지구과학은 이과라야 하잖아요. 제가 인간공학이라고 제가 대학교 시절 아까 그 김영희 변호사님이 약간 방송반 느낌 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추억을 살려보면 인간공학이라는 이제 공대에서 배웠는데 첫 페이지에서 배우는 게 그 모든 사고의 80%가 90%는 인재다라고 하면서 그 뭐지 아폴로 우주선인가 뭐 폭발한 거가 첫 페이지로 시작해요. 아, 네. 그러니까 인간공학이 어떻게 하면은 좀 있어 보이죠. 좀 다르죠. 네, 좀 그런 공부 거 열심히 사람이요. 하셨는데 첫 그- 페이지만 보셨죠? 네,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왜 아폴로 사고가 왜 인재였는지 왜 수학 첫 단원만 되게 잘 푸는 그쵸. 것처럼? 그 다음에 좀 수업 가끔 안 가고 막 뭐 교수님이 너 공부 열심히 했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막 그러는데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활성 단층 좀 백보양보해서 울산 앞바다 좀 멀리서 났다라고 하면 그냥 그럴만한데 이 건설 부지 지하 50m에 뭔가 발견이 됐다면서요. 그래서 그 원자로 위치를 바꾸기도 했죠. 네. 네, 잘 아시네요. 근데 왜 모른 척 하셨어요? 대본에 잘 지금까지? 써주셔가지고 그래서 네. 그 사실은 지금 신고리 오르코기 부지, 그 부지라는 건 원자로와 원자로 건물이 있는 그 부지, 그 담벼락 안에 있는 부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나는 단층들이 있고 네. 비학 1단층이라고 해서
원전 부지 안에도 좀 문제가 되는 큰 좀 어느 정도 단층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자로 위치를 옮기게 만든 그런 단층도 발견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소송에서 피고인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참가를 하고 있는 한수원 쪽에서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포인트겠어요? 단층이 있는데 이게 원전 부지 안에 위치한 단층은 특히나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경주 지진 때도 포항 지진 때도 봤지만 네. 땅이 막 갈라질 정도의 지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원전 부지 안에 일어나서 원전 건물 안에 원자로 예를 들어서 지하에서 땅이 갈라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지 단층을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 단층 조사에 관한 규정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원자력 안전 관련 법령들이 국내법이 100% 다 있는 게 아니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미국 법을 갑자기 준용을 해요. 굉장히 황당하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우리나라 법의 일부로서 미국 법이 있는 거예요. 아. 그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원전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수입한 원전이 이제 월성인데 월성 원전 같은 경우는 캐나다 규정이 갑자기 우리나라 국내법의 일부이고 네. 나머지 경수로 원전이라고 해서 신고리 오르코기 원전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마지막에 가면은 법을 쭉 찾다 보면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고시 쭉 내려가다 보면 마지막에 뜬금없이 미국 규정을 준용해놨어요. 그리고 그 규정이 전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목만 있고 우리나라 법의 일부인데도 조문이 소개가 안 돼 있어요. 구글에서 검색해야 돼요.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그 미국의 NRC라고 해서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핵규제위원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정한 규정들을 우리나라 원전 관련 규정의 일부로 쓰고 있는데 거기서 지진에 관한 규정들이 있거든요. 네. 그 규정들에서 지켜야 될 기준들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원전이 많이 지키고 있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구글에서 못 찾아봐서 그런 것 같네요. 네. 아니 그래서 물론 이 사업자인 한수원이나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내용을 다 알죠.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지키면 여기다 원전을 못 짓는다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혹은 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그 규정을 다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의혹이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죠? 네, 제대로 지키면 여기는 원전을 못 짓는 거예요. 네. 아니면은 이 규정들을 미국의 NRC 규정이 우리나라 규정의 법의 일부인데 이 법을 지키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지키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가 항상 갖고 있는 의심입니다. 네. 사실 규정과 법이 있어도 안 지키기 때문에 법원이라는 게 있고 하는 거잖아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 또 저희가 그래도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네. 나연쌤 친구분 중에 뭐 부산, 울산 사람 있으세요? 저는 포항 지진이 포항? 사실 최근에 좀 컸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포항에 거주하고 있는 언니가 있는데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제가 갔던 그런 유적지 그 바다 쪽에 있는 거기가 다 금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서도 사실 뭐 고등학교나 이런 곳에 다 금이 가가지고 수능이 미뤄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되게 광범위하게 건물에 다 피해가 직접적으로 갔었잖아요. 근데 심지어 원전 그 부지 안에 그런 활성단층이 있는데 이거는 뭐 거의 직격타잖아요. 발생을 하게 맞아요. 되면. 제가 진짜 너무 궁금한 게 아까 진짜 380만 명이나 산다고 했는데 요즘 보면은 뭐 저희 뭐 요즘에는 서명을 20만 명 이상 뭐 받으면 국민청원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검토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380만 명 중에 정말 얼마나 되는 사람이 이 그 신고리 오류코기에 대해서 찬성을 해서 진행이 됐는지 혹시 그런 가정상 문제는 없었나요?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쟁점을 잘 아시나요? 너무 대박. 아주 그냥 네. 혹시 모르시고 질문하신다면 거리에 네. 이렇게 자판을 깔아도 되시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쟁점이 뭐냐면 원전을 지을 때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이 동의한 적이 있나?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사물며 평화의 댐 그 사기건도 평화의 댐도 그렇게 홍보가 됐는데 이 신고리 오르코기가 이렇게 근처에 있는데 신고리 오르코기 진짜 나는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아까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380만 명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다 동의했나?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 말씀을 네. 하셨고 저희 소송에도 그런 쟁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원전을 지을 때는 원전 건설 허가가 나기 전에 좀 말이 어렵지만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라는 거를 초안을 놓고 이 초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요. 네. 절차가 있네요. 네, 네. 이 먼저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 4대강 소송도 했는데 네. 4대강 같이 굉장히 큰 토목 사업의 경우에도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할 때 주변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봅니다. 그것도 그렇죠. 사계절 동안에 뭐 새가 뭐 여기 살 수 있나, 단양 쑥부쟁이가 살 수 있나, 물고기는 살 수 있나, 뭐 또 주변의 지하수는 어떻게 되나 이런 걸 다 보고요.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원전도 환경 영향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원전은 방사능을 다들 걱정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방사선 환경 영향이라는 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 서류를 놓고 주민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으면 하세요라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두는데 우리 소송에서 2가지 또는 3가지의 이 쟁점이 이 얘기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을 할 때 포함돼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빠졌어요. 그 부분이 저희 소송의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고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 김나연 캠페이너 만약에 원전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다면 뭐가 가장 궁금하겠어요? 어떤 경우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렇죠. 네.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칭찬받았습니다. 네. 당연히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집은 안전한가? 그리고 요즘 부동산 이슈인데 네. 집값도 그렇고. 네. 네. 그래서 아니 아까 우리 치과 의사 선생님이 네. 그 강한리에 사신다고 했는데 네. 우리 집이 25km라는데 원전에서 고리원전에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대피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것이 사고 시 영향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이 평상시 가동할 때 영향이 어떻게 되나.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게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인데 지금까지 국내 원전들은 중대 사고에 대한 평가를 다 배제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핵심을 빼먹은 거네요. 중대 그냥. 사고는 그냥 안 날 거라고 뭐 믿음 같은 거네요, 거의. 그냥. 종교인가요? 종교. 또, 네, 네. 뭐 이렇게 책을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괜히 이렇게 이빨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정확한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피디님 제가 앞으로 자주 나오실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 원전의 사고 영향을 보는 게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인데 사고 유형을 9가지로 보면서도 네. 가장 중요한 중대 사고에 대한 영향을 보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차규탁 캠페이너가 말씀하신 대로 중대 사고는 안 날 거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중대 사고가 전부인데. 중대 그렇죠. 사고가 났을 경우가 사람들이 네. 가장 궁금한데 네. 중대 사고는 발생 확률이 굉장히 극히 낮기 때문에 이 경우에 대한 평가는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에 있었어요. 제가 고시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네. 논리인데 네. 그 퍼센테이지가 낮다고 해서 이런 최악의 경우의 수를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거는 정말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 안에 사고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한다고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진행을 다 한 건가요? 아니면 신고리만 안 한 건가요? 그냥 모든 원전을 다 안 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냥 뭐 임의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규정에 있었던 거예요. 중대사고 평가를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그럼 법에- 기가 막힌 규정을 또 어떻게 만들어서 넣었네요. 그게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시에 있었습니다. 네. 그게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인데 네. 그 규정이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강조해 드리려고.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바라기가 출범하고 나서 첫 번째 소송을 네. 그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낸 거예요.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셨어요? 당연히 이겼어야 할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얘기하면 길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네. 저희가 그 소송을 2012년 2월에 첫 번째 소송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소송을 내고 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 규정을 실제로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서 개정을 했어요. 네. 중대사고 평가도 반영이 되도록.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봤을 때 원고 쪽에서 그러니까 해바라기 쪽에서 제기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 규정이 개정이 됐으니까 네. 너희 말이 맞다. 해바라기 말이 맞다. 그래서 이기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상한 논리를 들어서 기각을 시켰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원하던 거는 재판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중대사고 평가를 하게 만드는 개정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쵸. 네. 저희가 성과를 이뤘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홍보를 좀 저희가 네. 홍보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그린피스 같이 튼튼한 홍보팀이 있었으면 네. 저희가 국민들한테 칭찬을 받았을 텐데 아. 저희가 하여튼 저희 때문에 그 규정이 개정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규정이 개정이 됐는데도 개정된 이후에 건설 허가가 난 신고리 오류코기가 여전히 중대사고 평가를 안 한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치과 선생님은 네.
신고리 오르코기에서 만일에 후쿠시마 사고 같은 중대 사고가 나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라는 게 너무나 궁금한데 네. 그렇죠. 그 평가 결과를 놓은 평가서를 보고 시민으로서 주민으로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이 평가서 내용에 아예 그 내용이 없어요. 심지어 제가 어제 밤에 바로 보고 왔거든요. 재판 준비 때문에 뭐라고 네. 돼 있냐면 중대 사고를 제외했기 때문에 네. 나머지 사고만 난 걸로 가정을 했을 때는 사고가 나도 자연 방사능 미만의 수준의 피폭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라고 평가서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 이런 논리로 그게 지금 사용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게 길어서 먼저 이제 중대사고 평가가 제외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우리 송중건 그린피스 캠페이너가 강한대교에 올라가서 그 엄청난 고생을 하신 끝에 이제 그린피스의 노력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라고 해서 그 범위가 확대가 됐잖아요. 네. 부산 같은 경우는 20에서 22km까지로 확대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그 범위가 확대되기 전에 주민은 훨씬 적었어요. 한 5만 7천 명 정도. 네. 그리고 그린피스의 노력으로 또 많은 그린피스 말고도 한국의 많은 네, 환경단체들이 그렇죠. 노력을 환경단체들 많이 다.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노력으로 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라는 게 확대가 돼서 그 범위에 들어가는 시민의 숫자가 약 170만 명이 됐어요. 그러면 기존에 5만 7천 명에서 170만 명으로 늘어났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주민 의견 수렴의 대상의 범위가 바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의 주민인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네. 주민 의견 수렴을 해야 될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서울 사람들도 거기에 의견을 낼 수 있나? 아니면 우리 강주에 사시는 분이 의견 수렴을 낼 수 있나? 그렇지는 않고 완전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그 의견을 듣는 건데 개정 전에는 굉장히 좁은 범위였단 말이에요. 네. 5만 7천 명. 그런데 개정이 되고 나서는 169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이 169만 명의 주민의 의견을 다 들어야 되는데 신고리 오르코기 건설화가 할 때는 개정 전에 그 범위에만 주민 의견 수렴을 들었어요. 하물며 중대사고도 빼고. 그렇죠. 그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중대사고 평가도 뺀 데다가 원래는 170만 명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5만 7천 명의 의견만 들어서 그거는 그 단순히 부당한 게 아니고 규정을 위법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위법하다는 거고 이 행정소송에서 이런 절차 위반은 굉장히 엄격하게 법원이 보거든요. 네. 이거 두 가지만 가지고도 아니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범위를 위반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이 소송을 이길 수 있는 소송이에요. 근데 굉장히 좀 납득이 안 가게도 저희가 1심에서 취소 판결을 못 받았는데 1심에서 건설 취소 평가를 못 받는 이런 우울한 이 타이밍에 한번 전하는 말씀을 듣고 2심 판결은 어떻게 될지 한번 듣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오디오 클립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네, 그래서 저희가 진짜 김영희 변호사님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셨는데 1심에서 진짜 정말 이게 어떻게 이게 질 수 있는지 모를 만큼 건설 취소 허가 소송이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취소가 안 저는- 된 거죠. 네, 취소가 안 되는데 저는 아까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 고시 변경권 있잖아요. 네. 그거랑 우리 1심 재판 결과의 양상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고시를 변경했다는 건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해야 하는데 기각처럼 처리가 되고 그리고 저희 1심 재판도 사실은 저희가 제시한 13개의 쟁점 중에 2개의 위법성이 인정이 맞다고 됐잖아요. 인정이 됐는데도 네. 사정 판결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이 났잖아요. 사정 판결이 또 뭐예요? 네. 사정을 봐준다라는 거예요. 네? 원래 저기 피고가 져야 된다, 패소를 해야 되는데 네. 피고가 이런저런 이유로 뭐 쉽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불쌍하거나 엄청나게 공익적인 이유가 있거나 그래서
사실은 법에서는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위법한 게 맞아. 그러니까 취소를 해야 돼. 그런데 사정을 봐줄 만한 사정이 있어. 그래서 위법하지만 취소를 안 해준다. 왜냐하면 사정을 봐주는 거야. 이번만. 이런 도대체 식의 그 정말 사정이 뭔가요? 따뜻하네요. 그러니까 뭐 건설비가 많이 들었다, 뭐 전기 생산한다, 뭐 이런 걸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잘 네. 찍으셔가지고 이렇게 아니 훌륭한 근데 이제 해바라기 이름처럼 원자력 발전소보다 더 이제 많은 장소에 지을 수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어쨌든 1심은 그렇게 됐지만 2심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지금? 2심이 어떻게 일정이 되는 건가요? 아, 네, 그 사정 판결 얘기를 더 하고 싶었는데 네네. 어쨌든 그 한 말씀만 드리면은 그 이거는 사정 판결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법원이 그러면 무슨 사정을 봐줬는지 궁금하시겠죠. 그렇죠. 네. 무슨 사정을 봐줬냐면은 한수원이라든가 네. 한수원에 하청업체들이 많은데 거기 들인 돈이 많다. 그 엄청난 건설비를 투자했는데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공익이라고 본 부분이 있어요. 어허. 근데 사실은 원전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굉장히 불법적인 원전인데 그러면 항상 불법 부실 건축에는 사고가 따르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10cm를 해야 될 거 5cm를 했다거나 이랬을 때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사고 위험이 네. 따르는데 너무 많은 사건이 있었죠. 그 경우에 한국에. 피해가 국민적인 피해로 돌아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천조 단위의 손해가 있고 네. 30km 안에 그 원전 주변에 100년 이상을 못 가는 그런 큰 피해가 있는데 그 공익을 보지 않고 사업자하고 그 주변의 업체들의 사정을 더 크게 봤다라는 그 사정을 봐줬다는 게 저희로서는 도저히 수긍이 안 되는 부당한 누구를 네, 위한 맞아요. 법원인지 사실은 이런 국민의 안전보다 이런 당장의 비용만을 가지고 이런 판결을 냈다는 게 너무 납득이 되지가 않고 사실은 2심 판결이 진짜 중요한 게 제가 아까 우리나라가 원전 밀집도도 전 세계 1위라고 했지만 그 아까 얘기해 주셨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그 안에 범위를 나타내는 건지 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일정 범위 안에 살고 있는 그 인구수도 전 세계적으로 1위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아까 그런 뭐 중대 사고 시에 대한 그런 시나리오 그런 걸 검토하지 않는 것도 고시 개정은 됐지만 여전히 하지 않는 거 이런 게 그 범위 안에 살고 계신 모든 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그 재판장에 왜냐면 사실 저도 그때 이제 제가 이 신고리 오류코기 재판의 프로젝트를 맡고 싶다고 해서 네.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생소해서 재판장에 앉아 있는데 저에게 그 현타를 준 발언이 후쿠시마 사고는 났지만 한국에선 나지 않을 거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 더 캠페이너적인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판결이 됐을 때 사실은 저는 김영희 변호사님이 그때 쓰셨던 쪽지가 있어요. 네. 제가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신고리 소송 승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두 가지 쟁점에 있어서 위법성 인정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위원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법을 인정한다는 게 가장 먼저 재판장이 얘기했던 거였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그렇게 위법성이 하나만 인정이 돼도 저희가 이기는 건데 네. 결국에는 이렇게 소송이 사정 판결이 내려진 거죠. 그거 근데 이길 줄 알았는데 이길 줄 알았는데 근데 제가 가장 잊혀지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이 많은 쟁점 중에서 그때 당시 재판장이 계산했던 피해 손실의 예상 금액이 1조 원이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후쿠시마가 한 3년 전 그러니까 2018년 기준으로 집계한 사고 수습 금액이 네. 비용이 800조를 훨씬 상회하거든요. 네. 앞으로 오염수 처방까지 하면은 사실 이거는 정말 천문학적 그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예, 그렇죠. 액수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원전 사고가 나면 이런 사업자들은 피해 보상액에 내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는 다 국민의 몫인 거죠. 우리가 진짜요? 그런 거 네, 그렇죠. 해줘요. 우리가 허락하지 않은 발전원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피해 수습은 모든 국민들이 수백 년 동안 같이 감수하면서 돈까지 내는 거죠. 저희가 너무 충격적인 소식이 많은데 이거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고 다음에 한번 또 모셔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2심 우선 판결 2심, 이후에도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심 판결이 언제고 어떤 쟁점이 있는지 한번 변호사님이 마무리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위법성은 인정받았지만 취소하지 않았던 사정 판결이 부당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네. 다투고 있고 또 하나는 위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11개 쟁점에 대해서도 이기려고 저기 굉장히 많이 이제 준비를 해서 냈고요. 앞으로 이제 사실 그 사이에 재판부가 좀 바뀌었습니다. 판사님이 바뀌어가지고 새 판사님은 지금 처음 뵙는데 네. 재판을 잘 설명을 드려서 반드시 이 재판을 이길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판결 선고는 바로 날 것 같지는 않고 이번 7월 10일 재판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2번의 재판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쟁점을 제가 제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피고의 반박을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종합하는 재판을 한번 가질 수가 있고 이게 최소한이고요. 2번이 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2번에서 3번 또는 뭐 판사님이 좀 궁금하신 게 많으시면 심리를 더 해야겠다 이러면 4번도 될 수 있고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2심 소송이 이제 이 방송에 나가는 7월 10일에 시작이 된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김영희 변호사님 통해 가지고 너무 쇼킹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마리 캠페이너님이 이 방송을 듣고 좀 이렇게 원전 캠페인에 좀 더 관심을 보여주시거나 응원을 하시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캠페인에 참여하는 방법이 예를 들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의 소비를 줄이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원전 같은 문제가 나오면 탈핵 캠페인에 대해서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탈원전 정책이 더 빨라져야 되거든요. 지금보다. 지금 정책으로 하면 2084년에 원전이 없어지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저희 그린피스 탈핵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됐을 때는 많은 분들이 이 이슈에 관심을 가지셨지만 그 뒤에 관심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도 저희가 계속 이 소송을 할 수 있었던 게 저희와 함께 하셨던 559명의 후원자 국민소송단 여러분 그리고 후원자들께서 이 캠페인을 끊임없이 지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 인재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모든 걸 다 하고 계시다는 거. 앞으로도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방송을 들으셨을 때 느끼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희 변호사님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의 느낌일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마음을 담아서 삼행시를 준비해봐서 꼭 말씀드리고 제가 싶어요. 운 띄워드려도 돼요? 어떤 네. 김영희 변호사님의 성함으로. 성함으로. 김남선 선생님 한번 여러분 해봐요. 태어나 처음입니다. 네. 네. 제가 운 네. 띄워드리겠습니다. 김영희 변호사님은 김영 영원한 탈핵의 희 희망. 와. 잘했다, 박수가 잘했다. 절로 나오네요. 네. 저는 사실 오늘 김영희 변호사님 정말 공익을 위해 이렇게 싸워주시고 계신데 사실 2심 판결 이틀 전에 이렇게 또 자리를 해주셔서 이런 소중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정말 오늘은 녹음을 하면서 딱 드는 생각이 그냥 그거예요. 의문이 남는다. 왜냐하면 사실 이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라는 게 그런 재생가능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정말 뭐 자연재해든 뭐 인적 재해든 이런 재해 가능성 그리고 피해가 되게 적은 대안들이 분명히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돌아서 또 이런 위법 사항들을 굳이 행해 가면서 네.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밖에 남지가 않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또 거기에 맞는 음악을 또 PD님이 준비하셨는데 팟빵 뮤직에서 카브님이 하시는 김영희 변호사님한테 바친 곡이네요. 샤이닝 스타 이런 곡 막 듣고 와, 제대로다. 네, 오늘 그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취소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신 김영희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좀 또 한 번 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즐거웠어요.